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연구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쭉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는 뭐 제가 전체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요. 리스라고 하는 그 학술지가 다 등재되어 있는 거기에서 확인한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민경배 박사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은 제가 85년도에 쓴 것부터 시작해서 석사 15편, 박사 1편 정도가 나왔고, 학술 논문은 일단 낙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건 한 11개 정도, 그 다음에 저술 책이 한 2편 정도,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낙스의 생활 사역을 보면, 아까 어느 분도 지적하는데 낙스의 출판 연대가, 출생 연대가 여기 쓰여 있는 교수님들도 세 분이나 다르더라고요. 제가 1514년 해놨고, 또 뒤에 분은 1515년, 또 한 분은 1505년. 그러니까 낙스 연대가, 출생 연대가 결국은 1905년에 낙스 출생 40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플레밍이라는 분이 바로 1580년에 베자가 쓴 아이콘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낙스가 죽었던 1572년에 나이가 57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낙스가 세상을 떠났다면 한 20-30년 뒤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면,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1515년 아니면 14년 요 어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낙스의 그 부모는 기포드 게이트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기가 그 보스웰이라고 하는 백작 집안에서 농사를 지었다 하는 정도로 가 있어서 그만큼 비천한 집안의 출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대학을 다닌 거에 대해서 성 앤드류 대학, 밑에 보면 글래스고 대학을 다녔냐, 지금도 이것도 논란입니다만 최근에 거의 성 앤드류 대학 존 메이저 밑에서 공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자가 그 아이콘스라고 하는 책에서 존 메이저 밑에서 공부했다고 나와 있는데, 낙스 자신은 한 번도 메이저를 언급한 적이 없고 그 대학 졸업생 명부에서도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낙스는 굉장히 훌륭한 라틴어를 구사하고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 뿐만 아니고 초대교부들의 그런 글을 잘 아는 걸로 보아서 거의 아마 그 성 앤드류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1540년대에 자기가 사제라고 서명한 걸로 볼 때 그 전후쯤에 서임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1543년에 그는 사제로서 공증 서류에다가 서명을 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사제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제였지만 그는 사제직을 수행하기보다는 개인 교사를 해서 그 롱리드의 더글라스 가문, 그 다음에 존 콕번 가문 집안의 개인 교사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여기가 이들이 다 친형파였고, 그래서 아마 전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초기부터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가 이제 개신교로 개종하게 된 건 가장 확실한 건 1545년 말에 아마 그 존 위샤트를 만나서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도 뭐 칼더 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1543년경에 토마스 ���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았다는 말도 하고, 또 베자는 낙스가 자신이 어거스틴하고 베자를 연구하면서 전향한 걸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 앤드류의 사역에서는 결국 위샤트라는 사람이 처형된 다음에 대주교였던 비튼 대주교가 암살당했고, 그리고 그 암살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 앤드류 성을 도피했습니다. 거기서 낙스는 존 로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설교자로 지명이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 강력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되면서 19개월 동안 프랑스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1549년 3월 달에 영국과 프랑스 전쟁 과정의 협상 과정에서 낙스가 석방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 건너가서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에 같이 참여를 하는데, 주로 버위크, 아마 스코틀랜드 국경 바로 밑에 있던 버위크나 캐스윌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1552년이 되면 런던에 와서 왕실 채플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1552년에 로제스터의 주교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마 이때 이렇게 거절했던 건 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독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낙스가 성공회의 카톨릭적 요소를 굉장히 반대한 걸로 볼 때 감독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스는 그 1552년에 공도서를 개혁할 때 성찬식에 무릎 꿇는 것에 반대해서 그것이 결코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루브릭이라고 하는 걸로 명기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42개조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553년 7월에 이제 메리가 즉위한 후에 54년 1월 달에 대륙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대륙으로 망명한 다음에 9월 달 칼빈의 권유로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영국 피난민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봤던 콕스라고 하는, 엘리에 죽였던 콕스라는 분하고 영국의 공도서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개혁주의적인 예배서를 사용할 것인가로 논쟁하다가 결국 그는 거기서 추방당해서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1553년 제네바로 돌아왔고, 그 제네바로 돌아온 다음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예배 논쟁과 관련된 것을 정리해서 1556년 2월에 예배 모범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1560년에 사용되어지는 북 오브 커먼 오더로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운율 시편이 사용돼서 이것도 나중에 영국과 프랑스에 통합되어졌는데, 이 운율 시편의 사용은 영국 성공회의 반성 시편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혁주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낙스가 거기 1556년 8월 달에 스코틀랜드라는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9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556년 3월 달에 에딘버러 고위성직자들 앞에 소환됐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고 제네바로 귀환했고, 그 스코틀랜드 방문 기간 동안에 마조리 보이즈라는 사람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제 장모와 함께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1557년 5월 달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라는 초청을 받고 프랑스 디페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낙스는 1554년 1월 달에 대륙으로 망명할 때부터 그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여성이 통치자가 될 수 있는지, 여성 통치자가 우상 숭배에 강요할 때 하위 통치자들이 저항해야 되는지, 하위 통치자가 저항하면 백성도 참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칼빈과 불링거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1558년, 한 4년 뒤죠. 그 4년 뒤에 그는 영국에서는 메리 투더가 많은 개신교들을 죽이고 있었고, 스코틀랜드는 메리 기즈가 속정하면서 종교개혁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1558년 1월 달에 그 디페에 머물면서 여성의 괴물 같은 통치에 반대하는 첫 번째 나팔소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바로 메리 투더를 폐위시키는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제가 지금 그 논문에는 조금 잘못 썼는데요. 거기서 이제 디페에서 제네바로 돌아온 다음에 그 7월 달에 바로 이제 그 스코틀랜드 귀족들에게 종교 개혁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후소문,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종교 개혁에 동참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리스토퍼 굿맨과 함께 영국인들을 목표를 하다가 결국은 스코틀랜드의 귀국길에 올라서 1559년 5월 2일날 에든버러에 도착하는데,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메리 투더가 죽으니까요, 영국 피난민들이 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더 있고 싶어도 목회할 대상자가 사라졌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귀국을 했습니다. 1559년 5월 1일날 에든버러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에 가담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에 가담하기 전에 스코틀랜드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건 Laws of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이 칼빈 낙스에게 귀국을 요청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또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 메리 기즈가 자기의 딸인 메리 스코츠를 프랑스 왕인 프랑스와 2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명은 또 왕에게 지지해서 이탈했다가 다시 그 세력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귀국을 했을 때 이제 낙스는 그 종교개혁 세력들을 강력하게 설교를 해서 스코틀랜드 군사들의 사기를 복도닫고 그런 사역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아주 담대하게 가톨릭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외쳤고 그 결과로 과격한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고 수도원을 파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정치와 종교가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프랑스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엘리자베트 1세는 그 첫 번째 나팔 소리 때문에 지원을 상당히 주저했지만 결국에는 스코틀랜드가 프랑스에 들어갈 경우에 그 미칠 위험을 고려해서 1560년 2월 달에 에딘버러 조약을 맺고 스코틀랜드 지원을 결정합니다. 석정은 50년 6월에 죽고 영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결국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1560년 8월 달에 그 총회를 소집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1치리서, 예배보고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종교개혁이 법률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메리 그 스코틀랜드 오브 메리가 메리고 스코틀랜드의 그 메리가 프랑스 국왕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마상 시험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귀국했고 다시 이제 이 여왕은 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칼 낙스와 5번에 걸친 연담이 이루어졌고 결과 낙스는 백성의 저항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메리는 1561년 영국에 망명했고 모레이공이 설정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추진되었으며 낙스는 1572년에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낙스는 종교개혁을 수행하는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언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낙스의 그 조수는요 6권의 전집으로 모아져 있는 걸 제가 소개하는 것인데 그냥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스의 설교와 성경 해석은 낙스의 그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이고요. 그 설교는 결국은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낙스 설교의 특성은 결국은 그 낙스는 상당히 그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1559년에 귀국해서 종교개혁 과정에도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다. 낙스는 헬라어, 히브리와 함께 저지제 스코틀랜드어, 영어 그리고 불어를 알아서 국제적인 설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프랑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도 설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나팔을 불기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팔수가 되어서 그 설교를 하는 것을 자기 핵심적인 의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맥밀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설교와 설교만이 설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혁신이 바로 낙스를 가장 기본적으로 개혁자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톨릭의 미사를 우상 숭배라고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의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의 설교는 구약에 대한 과도한 강조 그리고 그 구약 본문을 거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당시 영국 혹은 스코틀랜드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의 설교는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강해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설교가 직접 남아있는 건 많지 않고요. 그가 썼던 종교개혁사에 몇 편 정도가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스는 자신을 거의 구약의 예언자로 인식을 하면서 그 예언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설교를 할 때 그 다음 펜텔거프에 보시면요. 그 설교할 때 낙스의 설교는 그 하나님의 불변성 각주 29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의 신관과 구약에 대한 과도한 강조에 의존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스의 설교가 나중에 그 스코틀랜드 설교에 모범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가 왜 구약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하니까 각주 31번에 보시면 그의 신학의 유일성과 급진성의 근원은 바로 구약을 해석하는 그의 독특성에서 나옵니다. 그는 신약보다 구약을 현저하게 강조한 이유가 그가 추구했던 개혁활동, 종교의 정화, 언약, 민족적 규모에서 추구되는 공동체적 종교개혁, 그리고 우상숭배를 추진하는 하고 통치하는 그 당국자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주로 구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을 중시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구약 설교의 특성은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신명기 12장 32절을 근거로 해서 신구약의 차이점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에서 바로 구약의 우상숭배를 개혁하는 것을 당시 스코틀랜드에 적용시키고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바로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 문자적 해석은 바로 구약의 아까처럼 그 우상숭배를 파괴했던 걸 그대로 지금 스코틀랜드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예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스의 그 종교개혁사인데요. 아까 낙스 전집 6권 가운데 앞에 2권이 낙스 자신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과정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그 책의 구성 순서를 보면 지금은 그 책이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쓴 건 학자들이 2권이라고 봅니다. 2권이 1558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그 59년도까지 그것을 썼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그 낙스가 종교개혁을 쓰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그 제2권을 쓴 거는 종교개혁의 그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권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1권에서 쓰고 4권을 쓴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러면 이 낙스의 히스토리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건 그 각주 37권에 보면 그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전기다, 메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낙스는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사관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주 40번 밑에 보시면 제가 그 사관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관을 쓴 것은 하나는 섭리사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섭리사관을 가지고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스가 두 번째로 했던 것은 그 각주 44번에 근처에 보시면 바로 이 낙스가 두 번째 한 것은 이러한 그의 역사에서 두 번째는 묵시론적인 관점입니다. 묵시론적 관점은 결국 이 스코틀랜드 역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두 나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어거스틴의 두 도성의 생각 속에서 로마 카톨릭과 싸우는 바로 개신교의 싸움, 이렇게 해서 그 두 개의 싸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힐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는 결국 낙스가 이 책을 썼던 것은 대부분 자기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썼던, 그래서 확장된 설교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낙스가 이 책이 과연 이제 그 스코틀랜드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낙스가 영어로 이 책을 쓰고 영어를 스코틀랜드에 도입해서 오히려 스코틀랜드의 민족성을 무너뜨리고 영국화하는 데 기여했다 하는 또 이제 그런 평가도 최근에 거기 나오는 각주 48번에 보면 영국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스의 예정론과 그 제세례파의 만남은 낙스가 그 낙스 전집 그 5권 전체 한 권이 바로 이 예정론에 관한 글인데요. 이 예정론에 관한 글은 낙스가 바로 그 제세례파를 반박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제세례파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점에서 낙스는 스빙글리와 불링거 방식을 사용했고 내용에서는 거의 칼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스빙글리와 불링거와 낙스는 바로 그 구원의 확실성을 경험 이심층의 세례 같은 데에서부터 예정으로 이동시켜서 바로 그 제세례파들의 주장을 뿌리로부터 제거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제세례파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첫 번째 나팔 소리 후에 아마 당혹감에 빠져있던 칼빈을 마음을 돌리려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낙스의 예정론은 조직신학적 방법이 아니고요. 제세례파의 책을 인용해가면서 단락단락 비판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낙스의 예정론은 거의 아마 칼빈의 예정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고 있는데 그런 각주가 그렇지만 거기 보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칼빈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한 걸 보니까 방법론과 환경의 차이 때문에 칼빈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제세례파는 제세례파는 무서운 교리라고 부르는 유기교리에서 낙스는 를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 유기교리에서 낙스는 칼빈과 의견을 약간 달리해서 칼빈이 유기의 원인으로 간과와 정죄를 모두 인정하지만 낙스는 간과 쪽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칼빈에게서는 뭐 타락전 선택설, 타락 선택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같이 나타나는데 낙스에게서는 타락 후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됐던 건 낙스가 그 예정론을 쓸 때 아마 기독교 강요 1539년판, 50년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칼빈이 59년에 가서야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칼빈의 그런 걸 따라가지 못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스가 이제 제세례파 사람들의 완전주의를 제일 먼저 경고했던 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완전주의로 가게 되어진다면 결국 초대교회 펠라기안주의나 아리우스 같은 이단주의자들이 이어져서 교회 성례를 불신하는 위험성을 가져온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례에 관해서에서도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제세례파의 위험성을 공격하면서 그 제세례의 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문서 뒤에서 또 성공한 교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또 발표해서 그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요. 낙스의 종교개혁의 하는 그냥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낙스 저항 사상만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 낙스의 저항 사상에 보면 이제 그 낙스 저항 사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이제 가장 주목했던 게 낙스가 아까 좀 1958년에 오면 저항 사상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를 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제 논문은 각주 84인데 거기 보면 도슨이라는 사람이요. 1991년에 더 추 존 낙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앤더 에이트랙트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요. 우리 여기는 94년도. 예,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논문에서 지금까지 그런 분석들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도슨은 낙스가 두 명이라는 겁니다. 영국인 낙스, 스코틀랜드인 낙스 이 두 명의 낙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까 영국인 낙스는 메리 튜더에 대항해서는 분명하게 정치적 저항을 하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서 스코틀랜드에 보낸 편지에서는 종교적
개혁만 하라고 말하지 왕한테 저항하라고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낙스가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영국은 계약하에 있는 나라인데 반해서 스코틀랜드는 계약 밖에 있는 나라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신이라는 분이 이제 아마 종교학을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낙스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해서 그 안신도 제 논문 각조 86번에 보면 이제 거기에서 그 낙스를 연구하면서 오히려 낙스의 종교인으로서의 종교적 정체성 가운데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예언자적 정체성이 충돌한다라고 보는 게 아마 더 타당하지 않겠냐. 그가 영국과 대륙에서의 망명생활에서의 활동은 그의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충실한 것이고, 망명기간 동안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참여 소극적이었던 것도 제네바 망명자들에 대한 목회자로 하는 책임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신의 연구는 19세기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로서의 그 종교적 정체성은 잘 밝혀주었는데, 낙스의 그 저항사상의 차이점은 잘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 도슨의 연구에 대해서 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트 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돌프는 낙스가 그 메리 튜더에 대한 정치적 혁명을 요구한 것처럼 한것은 영국은 언약된 국가였기 때문인 반면에 스코틀랜드 귀족과 평민들에게 종교적 개혁만을 요구한 것은 아직 계약된 민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도슨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슨은 낙스의 언약 이해에 따라 낙스가 언약의 의무를 말하는 데서 일관성이 없었고, 특히 스코틀랜드의 언약을 적용해서 우상 숭배에 저항하라는 성경의 낙스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도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돌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낙스의 편지를 잘못 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낙스가 그 아펠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사람은 낙스가 언약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눴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하의 이방인, 언약 밖의 이방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눴다고 봤는데, 그 아펠레이션을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낙스가 네 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네 개로 나눠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똑같은 언약하에 있는데, 스코틀랜드는 심한 결정하의 언약 상태고,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언약에 들어갔다가 이탈되어 나온 그런 곳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낙스가 두 나라를 다 언약하에 있는 걸로 보았는데, 그러면 왜 스코틀랜드에서는 혁명을 일으키라고 하지 않았냐? 스코틀랜드 아직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는 그거를 하나님의 프레그마티즘, 그 실용주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말은 제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은 낙스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낙스에 대한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의 연구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기에 접어들어 과거 낙스상을 전설과 신화로 덧입혀진 걸 보고 그의 인간적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낙스의 그 정체성 연구와 관심을 끌고요. 낙스가 종교계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문화와 고유성을 잠식하고 영국과의 국가연합을 이루는 데 미친 영향도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장 교수님, 무슨 총명하셔서 대신 그분이 동참하신 것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는 36조입니다. 이은사의 논문 낙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계획이라는 문장. 두 번째 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각장에서 이은선 교수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합니다. 낙스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라는 기술, 특히 당시 정치와의 관계에서의 그의 활동에 대한 설명, 낙스의 주제인 종교개혁상, 유권에 대한 내용 설명, 낙스의 문자적 성경 해석에 대한 논의,
낙스의 역사책은 연대기적인 역사책이 아니라 신앙의 눈에 의해 해석된 일종의 고속사적인 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낙스는 예정론에 있어 선택과 유괴물을 강조하는 이중 예정론의 입장보다는 선택과 간과를 말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장로교 제도의 기운을 낙스에게로 돌릴 수 있는 것인가의 질문을 하며 낙스의 장로교 제도에 대한 본문을 서술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적 혁명으로서 저항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낙스에 대한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함을 언급합니다. 이은선 교수는 낙스 연구에 있어서 상현 주장들이 병존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낙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들을 살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점은 장로교 제도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의 낙스의 봉헌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큰 종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제도의 기운이 낙스에 의해서 비롯되었는가, 낙스의 장로교 제도에 대한 기회는 결코 작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교회로서 장로교는 존 칼빈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지만 그것의 제도적 정착은 낙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에 존 낙스를 연구하며 칼빈과 다른 낙스의 장로교에 대한 독특한 고민을 세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선 교수님의 글에서 이런 문제가 부각되게 다루어졌다면 오늘 한국의 장로교인들에게 그 놈이 더 많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한 이은선 교수님과 결코 착장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은선 박사님의 낙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논평을 읽겠습니다. 지금 그대로요. 이은선 박사님의 낙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제목처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을 개발한 논문입니다. 종교개혁사에서 낙스의 비중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낙스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낙스의 신학 사상을 개발하므로 향후 낙스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본 논문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서론에서 낙스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내인 낙스 관련 연구 논문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본문 초두에 박사님께서는 낙스의 생애를 살피는데 낙스가 받은 교육을 짚어본 후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그리고 대륙에서와 스코틀랜드 귀환 후에 낙스의 삶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낙스의 저술을 소개한 후에 낙스의 설교와 성경 해석법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낙스의 주저라 이어 그의 종교개혁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스의 예정론에 대한 논문과 세례에 대한 것을 다루며 제세력파에 대해 맞서서 제시했던 낙스의 예정교리와 세례관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스가 작성에 관련한 종교개혁 관련 문서들에 대해 설명하고 끝으로 낙스의 저항 사상을 소개한 후에 결론에서는 낙스에 대한 좀 더 활발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낙스와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 주목을 끄는 것은 낙스의 예정론을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낙스의 예정론을 다룬 그 제목에 명시되었듯이 낙스의 예정론은 제세력파에 맞서 쓴 것인데 이때 이 박사님께서는 낙스가 치벤글리와 폴링거의 방식을 사용했고 내용에서는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합니다. 선택의 교리는 인간을 참으로 겸손하게 만들며 이 겸손이 모든 덕과 선행의 뿌리가 되므로 예정론이 성화와 선행의 교리를 확립한다. 이런 내용이 그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흔히 예정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자의 책무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17세기 교역 신학자들은 언약 사상과 예정교리의 조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책무 두 기둥 모두를 붙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에 따르면 낙스는 예정교리가 우리를 참으로 겸손하게 만들어 이 겸손이 선행의 뿌리가 되므로 예정론이 성화와 선행의 교리를 확립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감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순종해 살아갈 것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이렇듯 본 논문은 우리에게 낙스의 신학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의 생애를 소개해주므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개설을 위해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교적 적은 지면에서 낙스의 생애와 신학사상 전체를 개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특정 사상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가령 낙스의 설교와 성경 해석을 다룬 부분에서 대부분 2차 자료를 근거로 기술하고 있는데 1차 자료의 바탕을 둔 논의가 있었다면 훨씬 가치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낙스의 예전교리 논의에서는 낙스의 글을 직접 분석하고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논의가 생동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주제들에서도 1차 자료의 인용이 좀 더 되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둘째, 낙스의 생애 기술에 칼빈과의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네바 대학교의 종교계 기념벽 가장 중앙에 새겨진 부조에 낙스는 칼빈과 파렐 그리고 베자와 더불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스는 PML이 바퀴를 피해 제네바에서 안면 생활을 할 때 칼빈의 지도를 받아 공부하며 잉글랜드 피난민들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다가 엘리자베스 주기교회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그곳에서 제네바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실행함으로 칼빈주의를 선양한 대표자라는 점에서 낙스와 칼빈의 교제를 좀 더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일관성과 가독성을 고려해 논문을 조금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메어리를 한글로 읽을 때 제 발음이 이게 구분이 잘 안됩니다. 이 메리든 이 메리든 한쪽으로 통일해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글에서는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며 또한 낙스의 제작을 소개할 때 영문만 적기보다는 가능하다면 한글로 번역해서 제목을 적고 가로 안에 영문명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중에 영문만 쓴 것은 본문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미 나온 경우에 인명이나 설명은 동일한 표기를 사용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존 녹스가 미국에 건너가면 잔 낙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존 머리, 영국의 존 머리가 미국에 가면 잔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녹스라 그러든지 낙스라 그러든지 어쨌거나 우리가 통일성 있게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몇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은선 박사님의 본 논문은 탁월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생애와 신학사상의 핵심을 소개하고 낙스에 대한 좀 더 활발한 연구를 촉구하는 훌륭한 시한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논문을 통해 낙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신 이은선 박사님께 감사드리며